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시장 경제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시장 경제의 기본, 시장 경제가 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래서 경제, 시장을 통해서 도대체 자본 배분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 관련해서 이제 이런 시장 경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이 시장 그 조건들이 이제 충족되지 않아서 시장 실패가 일어났을 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정부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거시경제학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다시 한번 이제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거시경제학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시경제 모형이라든지 그리고 한나라 경제를 이해하는데 저희가 이제 뭐를 봐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뭐 이제 구체적인 토픽들이 나오면 그때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거시경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변수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거시경제학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뭐지 경제 전체를 에 대한 학문입니다. 거시경제학이라는 게 Study of Economy as a Whole이라는데 이 경제 전체에 대한 어떤 그를 경제 전체의 어떤 그 작동 원리나 그 행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이제 거시경제학입니다. 한국 경제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이제 거시경제학입니다. 혹은 뭐 미국 경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이제 세계 경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거시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시경제학은 기본적으로 거시경제를 작동하는 원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시장 경제를 작동하는 원리와 똑같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이 시장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미 살펴봤고 또 한 가지 이제 거시경제학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왜냐 그러면 시장 경제가 잘 작동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이제 거시경제학의 주되게 다루는 토픽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경기 변동이 있는데 이 경기 변동과 관련해서 시장 경제가 단기에 잘 작동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가정하는 학파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 뭐잘 들어보셨겠지만 케인즈 학파라고 있는데 그리고 시장 경제가 단기에 잘 작동한다라고 보는 학파가 이제 클래시컬 이코노미스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학파가 있을 정도로 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단기에 어떤 시장 경제에 작동하는 어떤 그 작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더 거시경제 살펴볼 겁니다. 특히나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단기에 경제가 잘 작동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뭐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의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에 대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주되게 좀 많이 살펴볼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장 실패의 또 다른 예는 이제 뭐 기후 변화 같은 경우라든지 수도 불평등 같은 경우 이런 건 저희 지금 현재 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후 변화가 발생하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뭐지 시장은 전혀 이걸 저기 뭐지 해소할 수가 없죠. 기후 변화가 왜 발생했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조금 더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나무도 파괴하고 엄청나게 많은 탄소들을 배출해서 이제 발생하는 게 이제 했던 게 이제 기후 변화인 거죠. 소득 불평등도 지금 최근에 이제 발생하고 있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정부가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특히나 저희가 이제 보통은 이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관련된 부분들은 거시경제에서 많이 다루는데 소득 불평등이나 기후 변화에 대한 내용들은 잘 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되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경제원론 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안 배웠으면 이 노동시장에서도 소득 불평등, 임금 불평등에 대해서 관련된 어떤 토픽들을 좀 이제 제가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상황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 뭐 다른 부분들 따라오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을 이제 추가할지 안 할지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제 그좀 저만 이해가 잘 되면 이런 내용들도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기적으로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들어봤겠지만 지금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통상적으로 뭐 모든 나라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하는 교육 정책, 휴먼 캐피탈을 축적하는 인적 자본.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학교 다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교육 받고 있는데 이게 다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인적 자원, 휴먼 캐피탈을 축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잘 이제 효율적으로 축적시키고 또 모든
또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이 교육을 휴먼 캐피탈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부의 어떤 교육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 맡겨둘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특히나 이 교육 정책은 소득 불평등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서 그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 뉴딜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이제 새롭게 성장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들에 대한 어떤 정부가 일종의 그런 산업들이 잘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어떤 제도들을 잘 만들어주는 정책들이 이제 그린 뉴딜 정책들이었죠. 이게 정부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지금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가 그냥 막 시장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또 나름대로 어떤 정부의 어떤 그 당시 80년대 정부의 어떤 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게 하는 어떤 정부의 어떤 전폭적인 지원들도 한 몫을 했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새롭게 이제 이 탄생하고 있는 산업들에 대한 정부의 어떤 정책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잘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세계에 있는 다른 어떤 산업,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전기차 시장이 잘 발달된 측면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중국 정부의 어떤 전폭적인 어떤 지원들이 한 몫을 했습니다. 그런 그런 면에서 정부 정책들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이 부분들은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다루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토픽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통상적으로는 보통 첫 번째 토픽을 많이 다루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시간이 되면 두 번째 토픽 또뭐 혹시라도 더 뭐 그게 되면 요 세 번째 토픽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거시경제를 조금 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한 나라 경제를 생각해 보시면 한국 경제를 생각해 보시면 그 한국 경제에 누가 있습니까? 한국 경제에 누가 있는지를 이제 그럼 경제 주체들, 이코노믹 에이전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제 주체들을 보면 대개의 경우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경제 주체를 나누면 뭐가 있습니까? 가게 있죠. 그지? 그다음에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거시경제학에서 경제 주체들을 구분합니다. 가게, 기업, 정부. 또 한편으로는 뭐 이걸 시장 입장에서 보면 시장 경제 입장에서 보면 바이어, 셀러, 그다음에 정부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시장 경제를 따지면 모든 시장에는 다 바이어와 셀러가 있는 거죠, 그지? 누가 바이어, 어떤 시장에서 누가 바이어가 될지 셀러가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노동 시장에서는 누가 바이어입니까? 노동 시장에서는 기업이 바이어지, 그지? 노동 시장에서는 누가 셀러입니까? 누가 공급합니까? 노동 공급. 여러분들이 알죠. 가게가 공급합니다. 이 사람이 공급이고 이 사람이 수요하는 거죠. 상품 시장에서는 누가 공급자입니까? 기업이겠죠. 그지? 그리고 누가 수요합니까? 가게가 수요하겠죠. 정부도 수요하기도 하고. 그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이어, 셀러와 이런 형태로 구분할 수도 있고 혹은 가게, 기업, 정부 형태로 이제 구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한국 경제 이야기하면 보통 우리 가게 이야기 많이 하고 기업 이야기 많이 하고 TV에서도 그죠? 정부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뭐 하냐? 가게, 기업, 정부가 뭐 하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가게는 뭐 합니까? 여러분들 뭐 합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직장 다니죠. 뭐 여러분 부모님이 뭐 자영업자면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죠. 그죠? 기업하는 사람이 기업자면 기업이 하든지 아니면 뭐 물건 팔든지 그지. 보통은 이제 노동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이 다니면 노동 공급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노동 공급부터 나오는 게 노동 소득이 있겠죠, 그지. 여러분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월급 뭐 이런 것들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르바이트 하면 노동 소득 받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입니다. 소비하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들을 이제 합니다. 노동소득으로 이제 지출하는 거죠. 지출. 네. 자, 써졌네. 그 다음에 또 뭐 쓰고 남는 돈 뭐 합니까? 저축하기도 하죠. 때로는
여러분들 돈 빌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죠? 지금보다 미래에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으면 지금 빌려서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 많이 빌리는 경우죠. 그죠?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뭐 서플라이어 캐피탈 자본 공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주로 누가 합니까? 가게가 하는 거죠. 기업은 뭐 합니까? 기업은 당연히 물건 공급하죠. 그죠? 물건과 제화 상품과 서비스를 이제 공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자영업자가 치킨 만들어서 공급하면 자영업자도 일종의 기업이 되는 거죠. 보통 이걸 보통 영세 상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소기업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지? 또 아니고 또 뭐 물건이나 서비스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무지 많죠. 그지? 그러면 물건과 서비스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노동 수요합니다. 그리고 기계도 필요하겠죠. 자본 기계도 필요하고 어떤 뭐 공장도 필요하니까 자본 수요합니다.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기업 운영하려면 돈 빌려야 되겠죠. 주로 기업은 돈을 많이 빌리는 거죠. 그치? 이게 디맨드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또 기업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저축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이런 데는 저축도 많이 하죠. 그게 이제 기업이 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뭐 통상적으로 거시경제학에서는 가게는 주로 많이 세이빙을 많이 하고 기업은 주로 많이 이제 많이 돈을 많이 이제 빌립니다. 정부는 뭐 하냐 그러면 정부는 주로 이제 시장 경제가 잘 작동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게 맞춰서 잘 작동할 수 있는 일단 기본적인 룰을 세팅하는 거죠. 그래서 뭐 독점은 안 돼라든지 뭐 서로 불공정 행위는 안 돼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룰을 가벌 뭐 방지법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룰을 만드는 거죠.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칙 내에서 시장 구성들이 잘 이제 자기의 어떤 그 경제 행위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주되게 하는 것 중에 한 곳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통화정책도 펼칩니다. 중앙은행이 하는 통화정책이 보통 통화정책을 통화공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도 하고 또뭐 기재부나 어떤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어떤 재정정책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산업정책들도 있고 또 최근에 했던 작년에 했던 그린 뉴딜 정책 같은 이런 것도 있고 기후변화에 관련된 정책도 있고 무수히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정책들을 하는데 이 정책들은 결국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경제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무슨 시장이든지 그런 각자의 어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염두에 두셔서 각각의 시장에서 누가 이제 바이어고 누가 셀러인지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노동시장에서는 누가 바이어, 기업이 바이어, 여러분들이 셀러. 상품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바이어, 그다음에 기업이 셀러. 뭐 이렇게 됩니다. 경제가 작동하는 원리들을 잘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거시경제학은 이제 보통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나라 경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가 이제 이론을 배워야 되는데 그 이론에서는 뭘 하냐 그러면 일종의 이제 모형을 만듭니다. 그 모형을 만들 때 경제를 이제 그 모형 내에서 어떤 시장이 존재하겠죠. 그 시장들이 현실 세계에 있는 시장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저희가 이제 attracted market이라고 그러는데 거시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이제 그 시장은 그게 이제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의 상품과 서비스 시장은 무수히 많죠. 김밥 만드는 시장, 뭐 스마트폰 만드는 시장, 자동차 만드는 시장 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장들을 그런 상품과 서비스 시장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하나로 있는 상품 시장 딱 하나만 있다고 가정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상품은 GDP라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할 건데 우리 이제 이 GDP가 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장이 하나 있고 이 노노멀 펀드 마켓이라는 건 일종의 금융시장입니다. 금융시장도 이제 하나만 있다고 저희가 두 개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있다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외환시장. 외환시장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금융시장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대개 하나만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할 겁니다. 요소시장에는 노동시장, 그 다음에 자본 서비스 시장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거시경제학 모형에서 고려하고 있는 시장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에서는 미시경제학에서는 스마트폰 시장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전기차 시장도 보고 이렇게 따로따로 특히 경영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따로따로 이제 보지만 거시경제학에서는 이런 상품 시장은 전체 하나의 상품 시장만 이제 본다는 거예요. 서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해서 거시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추상화시켜서 보고 있다는 걸 이제 잘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시장의 작동 원리는 똑같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것에서 균형이 만들어지고
그때의 어떤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고 이런 원리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장 내에서 어떤 기본적인 적용되는 어떤 가정들이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겠죠. 그 원리는 이미 앞에서 이제 배운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따라갈 겁니다. 자,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거시경 한나라 경제에는 누가 있냐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고, 뭐 하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에서 이런 한나라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이렇게 이제 추상화시켜서 본다 정도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거시경제학의 두 가지 거시경제학의 특히나 이제 단기의 어떤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는 이 단기의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는 어떤 뷰 포인트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학파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클래시컬 이코노미스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케인지안 이코노미스트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역사는 지난 100년간 이제 보면 아주 이제 지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거시경제학은 이게 뭐 옛날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1929년에 미국 대공황 이후에 케인즈가 처음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만들어진 게 이제 거시경제입니다. 그 이전에는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를 구분하는 게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제 클래시컬 이카노미스트였고 모든 사람이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었던 거죠. 프린시플 오브 이코노믹스 이렇게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다가 케인즈가 이제 나타나면서 대공황 이후에 케인즈가 나타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을 이제 구분해서 배우게 되고 배우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거시경제가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면 이제 1929년에 미국의 대공황이 있었던 여러분들 대공황이 뭔지는 알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29년에 주식 시장이 이제 폭락하면서 이제 미국 전체 경제가 완전히 이제 엄청나게 이제 문제가 일어났는데 물론 이제 뭐 주식 시장이 폭락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건 계기가 되었던 거고 그 이전에 이제 문제가 다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그레이트 디프레션 이제 미국 대공황을 거치면서 케인즈가 일종의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 대안이 뭐였냐면 시장이 기본적으로 잘 작동되지 않는다. 단기에 특히 단기에는 그래서 이 시장이 잘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 정부가 좀 이 시장에 개입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역할을 하냐? 뭐 재정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잘 써서 정부가 이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케인즈의 어떤 주장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그 당시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이 대공황이 그렇게 오래 지속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통화 정책을 잘못 써서 이제 정부가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이제 발생했던 이유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케인즈의 이런 어떤 그 주장이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졌고 당시 이런 주장들을 펼친 케인즈의 이제 이론이 일종의 지금 이제 거시경제학의 기초가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케인지안 이코노미스트들의 이제 아주 기본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케인지안 이코노미스트들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가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제에 지속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해줬고 이제 시장이 실패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되도록 완화시키고 잘 해결해야 된다. 고 갖고 있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게 이제 잘 작동이 되었습니다. 대공황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흔히들 들었던 이제 뭐 뉴딜 정책부터 시작해서 1940년대, 50년대 이제 뭐 60년대까지 아주 이렇게 케인즈의 그 생각들이나 이론들이 잘 이제 현실 세계에서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당시에 있는 어떤 뭐 정치가들도 그러고 경제학자들도 이 케인즈 이코노미스트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많이 이제 받아들였는데 이 케인즈 이코노미스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잘 작동되지 않은 시점이 어디냐면 1970년대입니다. 70년대 특히나 이제 1970년대 뭐가 있었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오일 샥이 터집니다. 1972년부터인가요? 그래서 이제 오페크가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오페크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산유국들이 오페크라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석유 가격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카르텔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오일 샥이라고 그러는데 석유 가격이 갑자기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던 거죠. 이러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경제에서 석유로부터 나오는 제품들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석유 가격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면 제품들의 어떤 생산 비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경제의 어떤 불황이 이제 오는 일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오일 샥인데 그게 충격이 너무 컸고 그리고 그때 이제 발생했던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게 있는데 보통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뭐 경제 원론 원에서 아마 배웠을 수도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 그러면 물가도 올라가고 이제 실업률도 올라가고 두 개가 동시에 올라가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쨌든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소위 말하는 케인즈 학자들이 주장하는 케인즈와 이카노스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현실 세계를 설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클래시컬 이코노미스트들의 어떤 그 주장들이 다시 이제 사람들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하이약이라든지 뭐 프리드만, 밀턴 프리드만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되게 주장하는 게 소위 말하는 민영화라든지 시장이 중요하다. 시장이 정부보다는 그래서 뭐 자유무역이라든지 그리고 금융시장의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그 뭐지, 통합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에 불을 붙였던 이제 정치가가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을 텐데 1980년에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던 로널드 레이건이 있고 또 같은 시기에 영국 수상이 되었던 마가렛 대처라는 여러분들 철의 여인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이 사람들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동시적으로 이 소위 말하는 이 클래시컬 이카노미스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80년대 이후부터는 전 세계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뭐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든지 뭐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든지 뭐 프리 트레이드라든지 뭐 민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모든 산업들에서 이제 규제가 완화되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다 당시 이때 이제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장들이 이제 한동안 많이 이제 작동이 잘 되다가 이거에 이제 결정타가 됐던 게 이제 소위 말하는 2008년에서 2010년에 미국의 이제 글로벌 파이낸스 크라이시스 이걸 거치면서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이 글로벌 세계화를 통해서 경제가 좀 또 잘 세계 경제가 잘 작동되다가 그러면서 이제 누적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소득 불평등이라든지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또 서서히 태동이 되기 시작했고 특히 80년대 이후부터는 그 뭐지 ICT 기술의 어떤 발전이 엄청나게 발전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 2010년이 계기가 되어서 이 정책의 정부 정책의 경제학자들의 어떤 그 견해가 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0년 이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썼던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 여러분들 QE 양적 완화 정책입니다. 이 양적 완화 정책은 이 그레이트 미국의 대공황을 공부했던 사람 경제학자들을 보면서 이런 엄청나게 큰 경제 위기가 왔을 때에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걸 이미 한번 학습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지금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뭐 4차 산업혁명과 덧붙여서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1910년 2010년 이후에 전 세계 어떤 경제 특징 지으면 저성장이라든지 뭐 이런 저물가 저성장 이런 뭐 저이자율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정책들이 다 이제 양적 완화 정책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과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제 2010년 이후부터 세계 경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통상적인 어떤 케인즈 학파의 어떤 이론이라든지 클래시컬 이코노미스트 이론보다는 또 다른 어떤 이론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것들 다 설명하려면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이제 새로운 이론들을 디벨롭하기 위한 노력들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답이 아직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위 우리가 보고 있는 소득 불평등이라든지 또 이제 기후 변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경제 이론을 이제 개발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그에 대한 어떤 답을 누구도 이제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이제 거시경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 조금 쉬었다가 한나라 경제를 이제 분석하는 아주 대표적인 어떤 거시경제 변수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